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뭐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심평 변호사는 뭐 수도권 전멸됐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 들은 얘기 같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여론조사가 있는 건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고 다만 이 상태로 8개월 남은 총선을 치르면 국민의힘 수도권이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후보군이 없어요. 아, 인물이 부족한 건 예, 맞습니까? 예. 아, 인물이 부족하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LH 사태, 지방선거, 대선, 뭐 보궐선거부터 다 패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 민심이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 정봉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민심은 그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민심은 총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더 이 복잡하고 미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그 거의 다 뭐 석권을 하고 있지만 네. 서울 민심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 들어가 보게 되면 세 가지 변수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도가 아무리 안 짜여지면 인물이 좋거나 전략이 좋아도 못 이기는 거죠.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구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구도를 백업할 수 있는 게 인물이고 그걸 또 백업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전략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낭설이죠. 그리고 이제 구도를 보고 그거에 맞춘 전략인데 현재 구도로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정권 심판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지다가 최근에 조금 앞서는 듯한 형국이 서울에 나오죠. 네. 근데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수도권은 좀 편합니까?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 부분. 일단 경기는 수도권에서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 있기 네. 때문에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유리하죠. 지금도 120석 중에 102석인가 103석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그 5대 6대 2인가요? 뭐 그 10대 2죠. 10대 2. 네, 그 정도 엄청난 되죠. 차이가 나고 있는 네. 건데 저게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가 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석 정도 뺏기는 형국인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80석까지 눌러앉을 정도로 위험한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예. 수도권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 네. 서울, 경기, 인천이 대략 120석 정도 중에 맞습니다. 예. 17석을 얻었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뭐 100석 이상을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서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형편이 낮고 경기도는 점점 힘들어지는 형국인 건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인구가 100만 명 정도 줄었죠. 아하. 그 100만 명 정도 서울에서 이탈을 하면서 그게 다 대부분 이제 경기도로 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경기도로 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 뭐 해서 경기도는 인구가 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보면 아냐면 네.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현실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지난 총선 같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총선 출마를 많이 네. 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출마 희망지가 어디냐에 어디냐를 따라서. 보면 되거든요. 예. 영남이냐? 예. 그럼 수도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 남부 서부 벨트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희망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수원이나 뭐 안산, 안양 요 격전지 많죠. 그러니까 예. 남서부 쪽이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출마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뭐 아니면 행정관들이 예. 많으냐?
망치는커녕 지금 한 명도 안 보여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안 되니까 안 가는 것이다. 예. 그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의 예. 그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2021년 4월 7일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때 이제 참패했죠. 그러고 나서 그 국힘에서 이준석 열풍이 불어서 6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3월 9일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 지고. 네. 그러니까 1년 한 2, 3개월 동안 민주당이 계속 참패한 역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회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전에 1년 반 동안의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이제 총선으로 가게 되면 2년 반 동안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장담할수록 녹록치만은 않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느끼는 이런 체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되는 바도 있지만 또 바닥의 정서를 의원들이 느끼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참패할 우리가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수도권이. 민주당 입장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선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감지가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수도권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라고 하는 게 국힘에 대비해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저게 5만으로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싸움은 1, 2%, 2, 3%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하루에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초박빙의 지난 2020년에 저희가 180석 할 때도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하. 차이가 많지 않아요. 조금씩 이겨서 그래서 가지고 온 그래서 거니까요. 박빙에 예. 특히 수도권에 1,500표, 1,000표에서 2,000표 정도 차이 나는 그 승부가 수도권 120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이 근 한 2, 30개 정도 되게 되면 아하. 그 정도 비율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그 서울에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우리가 3% 4% 이긴다고 할지라도 장담 못한다. 오히려 국힘 쪽에서 우리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엄살일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너네 그래도 오만해? 오만한 쪽은 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밀고 나갈 거냐. 좀 읍수할 거냐. 근데 이제 총선에 임박하게 되면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 먹힙니다 원래는.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읍수한 정당이 이긴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잘하겠다. 좀 표 주십시오. 네, 이거보다는. 무릎 꿇은 정당이 이긴 적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 상황이 되니까 무릎 꿇는 거니까 그렇죠. 여론이 그러니까요. 자, 지금 LH 때문에 사실은 보궐부터 3연패 당했다. 이렇게 두 분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LH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전 정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됐고 지금 있는 세계 잼버리 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부 얘기를 지금 하고 1년 넘었는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 네. 동계올림픽도 치러냈고 월드컵도 치러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88년도 올림픽이니까 지금 35년 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뭐 최근에 동계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 훨씬 오래전에도 더 큰 행사를 잘 치러냈던 우리가 이번에 잼버리 행사를 보니까 취약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력의 차이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것은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이거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서로 좀 핑퐁을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개최지가 간척지잖아요. 그렇죠. 간척지에 전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습기가 많고 물이 올라오고 뭐 이런 전형적인 그리고 나무 그늘이 없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이게 개최 확정이 된 이후부터 차근차근 거기 뭐 복토를 하든지 뭐 기반 시설을 조금 더 마련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이 가장 아쉽고
막판에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나고 나서 냉방 버스나 뭐 마실 물 이런 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리 됐어야 되는 건데 미리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매우 아쉽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일단 8월 12일 날 이 네. 잼버리 행사 잘 치러내고 마무리 잘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 허점은 없었는지 뭐 지금 잼버리 핑계로 여기저기서 해외 출장을 간 게 100여 회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네. 정말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죠. 네. 정봉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 잼버리는 8월 12일 날 그러니까 그 종영식이라 그러나요? 뭐 퇴영식이라고 하나요? 지금 뭐 퇴소는 해버려가지고 이미 예. 퇴소했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8월 12일이 퇴영식 예정이고 원래는 8월 그런데. 11일이 예. 전북구장에서 이제 K-팝 공연 예정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태풍 올라오는 것 때문에 다 퇴소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잼버리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참패입니다. 그 대실패 그걸 만든 건데 세 가지 원인은 지적이 돼요. 조직위 구성을 보게 되면 총책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사전에 경고를 했다.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해 국감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네. 만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측 답변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새만금 간척지가 애당초 야영이 부적합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전 정부 탓하는 거는 세 번째 항목에는 해당이 돼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 조직위가 총책임자가 부재했고 사전에 경고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2017년에 탄핵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네. 그다음에 7월에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5월서부터. 그래갖고 8개월 뒤에 평창 올림픽을 치르는데 네. 평창 올림픽이 역대 북유럽에서 취했던 동계올림픽 가장 추웠던 게 영하 11도인데 여기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제 조직위가 대응했던 거 보면은 가장 추운 날씨에 3시간 동안을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서 개막식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등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차원이 아니라 직접 관계자들이 3시간을 벌벌 떨면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8개월 동안을 거의 청와대에서 거의 날마다 대책회의를 하다시피 해갖고 200일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로 정권을 주면은 전에 정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전 정권 탓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항을 갖고 탓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년 정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대응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오히려 뒤집어서 왜 우리한테 정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권 탓으로 좀 할 여진이 있어요. 여진이 예. 있지만 예. 그래도 정권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길 가다가 길을 막혀도 대통령 탓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준비를 좀 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2년 동안 대응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일각의 얘기입니다. 이게 총선 전략 아니냐, 전 정권 얘기하는 게. 모든 사안이 지금 전 정권으로 지금 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소위 적폐 예. 청산 있잖아요. 그게 한 2, 3년 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전 정권 맞죠. 탓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유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적폐로 벌면서 그걸 청산하겠다고 2, 3년 동안 여기저기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네. 색출해내고 전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 사법 처리하고 이랬던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준비했던 기관도 있고 그동안 쌓였던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집권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으니까 뭐 올해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그걸 총선 전략으로 삼는다면 네.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걸 총선 전략으로 삼는다면 총선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일단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예. 되는 시점입니다만 한 중간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예. 벌써 연차로 따지면 3년 차란 네. 말이죠. 3년 차 됐는데 전 정부 탓하면서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그게 통해요? 안 통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네. 차이가 이제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시대 정신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 정부로 넘어갈 때는 촛불과 탄핵이라고 하는 시대 그 상황이 있었죠. 그럼 이때 촛불과 탄핵이면 탄핵할 될 정도의 정부라고 한다면 이 정부가 완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리빌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정권 교체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정권 교체에서는 전 정권 탓을 하기보다도 네. 5년 동안 내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있어야 됐던 거죠. 전 정권 탓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시대 정신이 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탓하는 거는 그 시대 정신이 상대적으로 맞은 측면이 있어요. 탄핵된 정부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다 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 정부 탓하는 게 총선 전략으로 가면 저도 위험하다고 보는 게 국힘 입장에서는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요 남 탓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남 탓하게 되면 국힘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낼 거예요. 문재인 욕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전 정부 욕하면 적극적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는데 한 30% 정도가 국힘 지지자라고 하면 적극적 지지자가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소극적 지지자들이 총선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는 그냥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거든요. 네. 우리 정당이 이만큼 비전이 있다. 이 정부가 이만큼 자부심이 있는 정권이다. 해서 자부심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총선은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 탓하게 되면 소극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전략은 적극적 지지자들 아스팔트 구구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그냥 묵묵히 지지하고 있는 또 국힘 지지층들 또 묵묵히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남 탓하고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더 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남 탓하는 전략은 옳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이런 맞는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 민주당 지지층도 뭐 자부심을 갖고 총선 투표장에 나오실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 조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전 정부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일 겁니다. 뭐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 탓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곧 방류할 수도 있다. 또 정상회담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하고 막상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텐데 이거는 과학적 검증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면 거의 그래요. 뭐 홍콩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홍콩은 중국인 거고. 그렇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먼저 영향권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지금 반대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려워요. 뭐 캐나다나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또 과학과 괴담의 대결 아닐까 싶습니다. 자, 8월 말에 일본이 방류하고 정상회담 시점은 18일이니까 뭐 그 이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도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한테 지지를 좀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8월 18일 미국 이제 캠프 데이비스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데요.
이때 지금 이제 방류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류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예. 사실은 한미일 그 삼각 군사 동맹으로 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예. 뭐냐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진 그 대중 전진 기지로서 미국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인데 여기서 일본이 한국과 갈등 관계를 빚게 되면 미국의 대리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끊임없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되고 한일 간의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접근이 되고 외교적으로 접근이 된 건데 요 시기에 일본이 이거를 본인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을 끼워 누운 거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총론입니다. 네. 사이가 좋게 지내라.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교활하게 요 사이에 딱 그 후쿠시마 문제를 끼워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용이 이건 철저하게 비용적 측면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고체화시키는 방법, 땅에 매립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른 모든 방법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쪽에서 보기에는 비용적 측면밖에 안 보인다. 근데 어쨌든 끼워넣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외교 군사적 관계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총선 치르겠다. 저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벨트는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와 있으니까 남해안, 동해안 벨트도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한 이틀을 내려갖고 네. 현장 간담회를 좀 해보고 그랬어요.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집회할 때도 좀 가봤고 생각외로 이게 겉으로 드러난 측면보다 안으로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후쿠시마 방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오염수 방류 문제 없잖아. 근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WTO에 또 제소할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수산업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갖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힘 그렇다는 입장에서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가 망가지는 거니까 왜 좋다고 얘기하면은 왜 민주당은 지금 망가뜨리는 쪽으로 아니, 진행을 하십니까? 이상하세요. 질문한 겁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김영남 어떻게 더 의원님, 망가져요? 예. 민주당이야. 뭐. 김영남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생성해내는 괴담에 있어서 적응력 내지는 그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무시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괴담이 총선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 영향력은 아주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른 측면이 더 영향력이 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보면 경제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새 보면 밤 9시 10시만 돼도 한산하잖아요. 조용합니다 요새.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미처 대응이 안 된 산업군들은 그 추락하는 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또 부상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피해를 보는 산업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제 생활 내지는 국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가 총선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은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 좀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이제 반명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네. 건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반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의원제 폐지 당원 청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5만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5만 명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2, 3% 정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극성 당원이라고 하는데 극성 당원들의 강경 지지 세력들의 영향력에 들어갈 것이다. 네. 이 5만 명의 민주당을 쥐고 흔들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이고 강경 지지 세력이라고 한다면 투표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청원한 사람들이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쪽에서 대의원제 폐지하게 되면 극성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휘둘릴 거라고 보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5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침소봉대하고 과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하. 대의원이 네. 영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대의원이 지구당 가보면 지역위원회 가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원로 당원들에 대한 예우로 대의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어주면 그분들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 베너핏 코스트 이런 건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BC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60표 정도의 그러니까 당원 하나에 대비해서 대의원이 60표 정도의 표를 갖고 있어요. 네. 한 명이. 그렇게 많은 표를 주기에는 좀 과한 제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온라인 투표가 지금 우리는 핸드폰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이 플랫폼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게 불가능하고 해서 직접 와서 투표할 때 필요했던 게 대의원 제도예요. 그 좀 구시대적인 유습이다 이게. 이제 좀 털 때가 되지 않았냐.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계보나 자기 지지 세력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었던 이제는 구습이 됐다. 그래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대의원제 있어도 한 표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죠. 예. 근데 이게 정치인들은 네. 표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해득실의 그 계산이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는 혁신안은 대부분 친명계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도 친명과 비명 사이에 친명계 쪽에서 폐지를 원했던 거고 네. 비명계는 반대했던 사안이고 또 얼마 전에 혁신안으로 내놓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기명 투표하자. 네. 좀 발상이 황당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제도 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놓는 혁신안마다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어떤 비호 세력이라고 비춰질 정도의 안을 내놓는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신뢰를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어떤 망언 논란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활동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 종료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런 망언 논란 이후에도 이런 혁신안이라고 내놓고 뭐 하는 거를 보면 저희 입장에선 고맙죠. 근데 이제 상당히 고맙죠. 네. 대의원제도 폐지는 저는 지금 최고위원회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최고위원들이 다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난해 8월에 당대표 그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고 네. 출범하자마자 바로 고치자를 했어요. 고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못 고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의원제도 폐지는 민주당의 많은 당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게 대의원제도 폐지 여부를 묻게 되면 당원들 8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당원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60대 1이니까. 그렇죠. 침해된다고. 그러니까 그 대의원들 한 15,000명이 거의 한 60만 명의 그 득표 역할을 하니까 네. 150만 당원이어도 그들이 반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건 너무 무모하다. 60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네. 예. 그 대단히 많은 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최고위원들의 공약으로 없애겠다 약속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위인데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럼 당의 소수파는 항상 어느 당에도 15% 정도 소수파는 늘 존재합니다. 비주류는. 네. 예. 근데 이걸 갖고 당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폐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들의 그냥 그 투정에 불과한 거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 나왔을 때 이거 폐지를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 최고위원 당선 안 됐으면 이거 폐지 안 해도 됩니다. 다 당선됐어요. 됐으니까. 다 이 공약을 했습니다. 당원 뜻대로 예.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사퇴 얘기는 여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아서 할 때가 신경 끄고 계세요 그냥. 아니 저는 사퇴를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예. 네. 쭉 국힘에게 갔으면 제가 좋겠다. 아침에 예. 그 쭉 갔으면 좋겠어요. 출근 기간에 잠 안 깨고 있는 분을 위해서 국힘을 위한 제가 쪽 하나 던져드릴게요. 사퇴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아롱 사퇴 드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재미없죠. 근데 잠은 깹니다. 자 오늘 재판 중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진술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초미의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라든지 뭐 또 불체포 특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거는 맞아 보여요. 네. 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튼튼하고 믿었던 방패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앞서 또 진행됐던 백현동과 뭉쳐서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아마 9월 10월쯤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 결과는 뭐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 정의라는 측면을 논외로 하고 네. 그냥 철저하게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정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장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것은 총선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훨씬 힘들어지는 총선이 될 국민의힘 겁니다. 전략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리스크 이렇게 가는 게 전략이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전략은 없어요. 제가 늘 네. 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해요. 뭐 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정봉주 의원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화영 원래는 네. 8월 8일 오늘이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화영 피고인이 안 나올 거라고 네. 예상을 했고 그게 이제 검찰 정보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7월 21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낸 입장문이 그게 이제 가장 최근까지 나온 이화영 본인을 통해서 나온 입장인데 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바 없습니다. 라고 해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김성태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지사 방북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검찰 진술은 사실은 이쪽 변호인이 부동의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설사 비스무리한 진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증언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예. 근데 예. 저는 역시 중간쯤에 딱 걸릴 것 같아요. 그 중간쯤에. 예. 보고를 했다는 건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지 여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오늘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본인은 빠져나가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어느 정도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미 이재명 진술이 일정 정도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은 뭘 또 쥐고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뭔가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텐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지난주에 출연하셔갖고 8월 8일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출석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을 하시던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번 틀려요.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보세요. 예. 정리해 주세요. 오늘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검찰이 그때 분명히 우리가 정보라 그랬어요. 이화영 출석 안 시킨다 네. 그랬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틀린 정보만 갖고 오시니까 이 신뢰성이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또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